자, 전산회계 1급 제114회 이론 시험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거래 내용에 대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바르게 표시한 것. 자,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에서 뭐 자산 증가, 뭐 부채의 증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거래 내용이 여기 있고요. 요하고 요게 정확히 일치하는 것, 요걸 찾으라 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분개를 해보는 게 낫겠죠? 외상 매출금 465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다 봤다. 그럼 차변의 보통 예금, 요거는 자산 증가죠. 그다음 대변의 외상 매출금을 수금한 겁니다.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의 감소. 자, 그리고 자산 감소가 되겠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지금 양쪽 다 증가 됐으니까 1번은 틀린 것이고요. 2번, 기계장치를 2,750만 원에 구입하고 구입대금은 미지급하다. 그러면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증가, 차변이죠. 자, 자산 증가. 그리고 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미지급금이 되죠. 이거는 상품이 아니니까 그럼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해서 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정확히 됐죠.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 자, 2번 문제. 자, 이거는 뭐 난이도가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재고 자산이 아닌 것. 재고 자산 뭐예요? 각 업체별로 그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팔려고 보관 중인 거. 자, 약국에서의 상품은 뭐예요? 약품이죠. 요거는 재고 자산이 되겠죠. 제조업 공장에서는 제품, 이게 재고 자산 되고요.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상품이 뭐예요? 상품이 그렇죠. 부동산이 되겠죠.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 판매 목적의 토지, 재고 자산 맞습니다. 병원 사업장 소재지 토지 및 건물, 병원에서 토지나 건물을 팔지는 않죠. 병원에서는 치료를 하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죠. 요거는 유형 자산입니다. 재고 자산이 아니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자, 이제부터 조금씩 생소하거나 좀 낯선 문제들이 좀 나올 겁니다.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이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아래의 기계장치를 연수합계법으로, 보통 정액법, 정률법만 많이 나오다가 연수합계법이 나왔습니다. 자, 감가상각할 경우 주식회사 한국이 단기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말 현재 기계장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나머지 순수한 순자산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연수합계법 공식에 맞춰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연수합계법으로 가면 이 공식이 이론교재 115페이지 있는데, 자, 지금 내용연수 5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감가상각비 1년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까 취득원가가 300만 원이었어요. 자, 거기 3번 문제. 3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도 나와 있죠. 얼마예요? 잔존가치 10%네요. 30만 원. 그럼 270만 원 나옵니다. 여기에 곱하기 자, 내용연수의 합계분의 자녀 내용연수. 자, 여기까지는 정률법하고 좀 같죠. 곱하기 정률 이렇게 하죠. 근데 연수합계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용연수의 합계.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내용연수가 5년이라 그랬죠. 그러면 5년 더하기 4년, 3년, 2년, 1년. 요거를 다 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가 나오죠. 15년이 나오죠. 15분의 원래 내용연수 첫 해는 5년. 그러면 15분의 5,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 하면 90만 원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다음 해는 요게 아니고 4년 남았죠. 15분의 4. 그 다음 맨 마지막 해는 15분의 1. 그래서 이것도 정률법처럼 역삼각형이 됩니다. 처음에는 많이, 나중엔 적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수합계법은 계산한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 이게 첫 해입니다. 그러니까 누계액이 하나뿐이에요. 취득원가 3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90만 원 빼면 장부금액 순수한 현재 장부상 가치 210만 원이다. 예, 이렇게 해서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예, 2번이 되겠죠?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연수합계법 공식만 알고 있으면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리고 연수합계법은 정률법 공식의 뒤에 곱하기 정률 대신에 내용연수 합계분의 당해년도 내용연수, 자녀 내용연수 그거 곱해주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서울이 당기 지출 내역 중 일부이다. 아래 이 자료에서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그럼 무형자산이 뭔지를 한번 좀 잠깐 보죠. 자, 무형자산 하면 특허권, 상표권, 뭐 개발비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자체 연구 개발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돈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개별 취득. 그러면 구입하는 가격에 여러 가지 재비용 전부 다 더해서 취득 금액을 무형자산 금액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연구 개발에 의해서 만들 때 크게 연구 단계, 개발 단계 두 개로 나누는데 연구 단계는요. 특히 제약, 신약 만드는 데 보면 성공할 확률이 진짜 몇 프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단계는 성공할 확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연구 개발비 들어간 거는 연구 비용은 전부 다 비용으로 자,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 단계 1단계, 2단계, 3상 실험까지 갔어. 제약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제품 완성 단계로 가니까 여기서부터는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자, 요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이론 시험 볼 때도 반드시 켜놓으세요.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가면 특허권, 무형자산의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이거 다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의 종류라고 하는 거. 자, 문제로 돌아가서 신제품 특허권을 사들였어요. 특허권 취득 비용. 그러면 요거는 무형자산으로 가야 되겠죠. 신제품이 연구 단계입니다. 개발 단계가 아니에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재료 구입 비용, 요거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무형자산으로 처리 못한다. 그 다음에 A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표권 요거 구입했습니다. 자, 요거 2,200만 원, 요것도 무형자산으로 들어가죠. 아, 특허권 취득 비용이구나. 특허청에 신청을 할 때 들어간 비용. 뭐 그 비용이든 돈 주고 산 거든 개발해서 개발 단계까지 간 거든 요거는 전부 다 무형자산으로 본다. 두 개를 더해주면 5,200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요거 어려워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중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유가증권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죠. 자, 유가증권 분류. 단기매매증권. 요거는 시세 차익을 위해서 우리 개미들 주식 사고 파는 것처럼 회사도 여유자금으로 단기매매증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만기보유증권. 대부분 주식 같은 데는 만기일이 없어요. 만기일이 있는 건 뭐 채권. 자,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러한 채권은 투자자산 들어갑니다. 요거는 당좌자산이고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하고 뭐가 다르느냐? 매도 가능 증권은 주로 주식입니다. 근데 우리 재벌 기업들 자회사 있죠. 어떻게 통제합니까? 지분율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이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합니다. 단기간 같은 주식이라도 시세 차익이냐, 그 회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한 거냐, 요거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제가 표로 이게 정리를 했는데 눈여겨볼 거 취득원가라든가 이건 다 같은데 거래 수수료, 단기 매매 증권을 살 때 수수료가 들어간다. 거래 수수료 내죠. 그러면 이건 뭘로? 영업의 비용 984번입니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취득 원가에 요거는 다 더해줘요. 요것도 물론 단기 매매 증권도 옛날에 수십 년 전에는 전부 다 자산 가격에 더해줬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자, 요게 다르다는 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기겠죠. 요거는 자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기타 포괄 손익으로. 근데 처분 손익은 단기 손익,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요. 비용 또는 수익으로.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 딱 들어가서 보면 제가 빨간 라인 쳐놨는데,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단기 매매 증권은 몽땅 다 영업의 수익이에요. 자,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도 영업의 수익입니다. 이거 제가 너무 기니까 좀 잘라놓은 건데, 처분 이익 딱 보면 이것도 영업의 수익이구나. 근데 기타 포괄 손익 2개. 요거는 자본 항목이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K레벨 보면. 그래서 처분 이익과 평가 손익은 다르다는 거. 자, 요거 굳이 암기 안 돼도 이런 거 계정과목 적용도 딱 들어가 보면 보이잖아요, 눈에.
자, 컨트롤 F 눌러서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자, 이런 거는 팁으로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기말평가 손익은 매도 가능 증권 기말평가 손익은 뭐예요? 자, 아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간다 그랬죠. 처분 손익은 어떻게? 당기 손익으로 가고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 항목이다.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 요거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매도 가능 증권은 더해준다 그랬죠. 요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나 그런 거고.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 나왔고요. 보유 목적, 매도 가능 증권은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이거나 영향력을 발휘할 목적이죠. 그런데 그게 보유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당좌자산 처리도 가능합니다. 아, 우리 이거 이제 그 회사 지배 안 할 거야. 그냥 시세 차익만 얻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화 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 자산 그대로 놔두는 거고요.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요 문제는 문장을 잘 읽어봐야 돼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중 채권 관련,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계정이 차감적 평가 항목으로 오른 것. 자,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 하면 원래 100원 주고 산 차가 70원, 감가상각 누계 70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이 30원. 똥차 그러죠. 올해 감가상각된 거. 그래서 요 누계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은 얘 총자산에서 순자산으로 평가해주는, 쟤는 얼굴은 잘생겼는데 성적은 별로야. 평가해주는, 우리 중간고사 평가 뭐, 평가라 그러죠. 평가 항목입니다. 다 평가 항목이에요. 근데 뭐예요? 채권 관련만 해당되는 평가 항목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채권 관련, 자, 이것도 마찬가지.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 딱 가서 보니까 외상 매출금 받으려면 매출 채권이죠. 그 밑에 대손 충당금 있어요.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죠. 얘 수금 다 못할 거야. 대손 충당금 미리 설정해 놓은 거. 받으려면도 마찬가지. 그 다음 밑에 채권, 뭐 미수금 있죠. 예. 이거는 상품 이외에 기타. 이거에 대한 대손 충당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처리하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하죠. 요건 채권, 요거는 매출 채권에 대한 평가 계정. 자, 어쨌거나 전체를 다 봤을 때, 예, 채권에 대한 평가 계정은 어디 있냐? 예, 대손 충당금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요 가져먹기 문제입니다. 자, 저도 간혹가다 다 암기 못할 때가 있어요. 암기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다음 중 자본잉여금 항목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계정 과목 보세요. 자본잉여금 여기 있죠.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 이해한다 그러면 주식과 관련해서 회사에서 생긴 이익. 그래서 주식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감자 차익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자, 이거 딱 보시면 이런 거는 그냥 생큐하고 받아먹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8번. 아우, 분필가루가. 자, 다음은 현금 배당에 관한 회계 처리이다. 아래 이 괄호 안에 각각 들어갈 회계 처리 일자로 옳은 것. 제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좀 생소한 문제인데, 근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소액 주주로 주식을 샀다가 배당금 받아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주식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2024년이다.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 보통 주식 마감 뭐 며칠 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나면, 자, 배당 기준일까지 갖고 있으면 12월 30일 날 결산을 들어갑니다. 결산이 돼야 얼마를 벌었는지 나오고 또 이익이 있어야 배당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주주총회는 언제 하느냐? 빠르면 2월, 늦으면 4월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열어요.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들은 배당금 많이 달라고 그러고 그 회사들은 적게 주려고 그러고 어쨌거나 여기서 배당이 결정이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거 배당 결의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그 회사 재무 담당자는 회사에 벌어서
작년에 넘어온 잉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 그러거든요. 잉여금을 주주들한테 나눠줘야죠. 그래서 아직 이날 바로 돈 지급하는 건 아니에요. 미지급 배당금으로 일단 처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을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준비금 적립을 하고요. 자, 배당 결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배당금 지급 통지서 같은 거 다 우편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배당금 지급일 그리고 바로 주식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죠. 자, 그래서 배당 결의일, 배당 지급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결의일이 되죠. 미지급 배당금이니까. 그리고 요게 지급이 됐어요. 없어지고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거, 자, 회계 종료일은 없어요. 그건 12월 31일이고, 배당 결의일 가번이 이게 가번이 되겠죠. 그 다음 배당 지급일, 예, 요게 나번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순서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해됐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9번 문제. 이제 원가 회계입니다. 자, 원가의 분류 중 원가 행태. 한자를 쓰는 출제위원이 한 사람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내가 한자 처음 보네. 한 10년 만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 자, 원가 분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추적 가능성에 대한 거, 원가 행태, 조업도라는 말도 씁니다. 생산량. 자, 이거에 따라서 고정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임차료. 물건을 10개 만들든 100개 만들든 공장, 건물 임차료는 똑같죠. 그 다음에 변동비. 자, 변동비 대표적인 게 재료비. 물건을 많이 만들수록 조업도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이 금액도 점점 똑같이 드러나죠. 자, 재료비 변동비가 조업도, 원가 행태에 따른 대표적인 분류입니다. 그 외에 뭐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라서 관련 원가, 의사결정하면 원가가 더 늘어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다음 매몰 원가, 한번 작년, 재작년에 이미 샀어. 그러면 되돌릴 수 없는 거, 기회비용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느냐.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 뭐 피자를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고민한다 그랬죠. 자, 이러한 것들이 기회비용이고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 예, 변동비 또는 변동원가 또는 고정비가 있으면 고정비, 고정원가 둘 중에 하나. 자, 나머지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가 아닙니다. 요거는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고요. 자, 1번이 정답.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인천이 단기 원가 관련 자료이다. 주식회사 인천이 단기 총제조 원가입니다. 용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와 총제조 원가는 달라요. 단 또 요거 함정파 났습니다. 기초 재고 자산은 없다고 가정한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보통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판매한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그러면 제공품 계정은 이게 공장이에요. 그 다음에 판매할 때 요거는 판매하는 장부입니다. 요거는 제조하는 장부. 그럼 공장에서 요 공식 보면 여러분들 2급 회계원리 할 때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은 매출원가 공식 암기했었죠. 그 공식 그대로 T자 계정에 표시한 것 뿐입니다. 요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슷해요. 기초 제품 대신에 기초 제공품. 지난달에 미완성돼서 넘어온 거.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 또는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원가는 비용이란 말로 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재료비, 농업비, 경비, 제조간접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 완성이 되면 기말 제공품, 미완성품은 제로가 되는데 3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제품, 완성품은 250만 원이다 이 말이죠. 자, 기말 제공품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기말 제품 이거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자, 2개 가져왔고 그다음 자, 여기서 보시면 요 완성된 제품은 이제 판매로 갑니다. 판매로 가면 작년에 팔다가 남은 거 이번에 새로 완성된 거 250만 원 합치면 자, 기초 제품은 근데 아까 뭐예요? 문제에서 기초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죠. 그럼 0원으로 다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말 제품은 있어요. 예, 기말 제품 아까 50만 원. 그러면 합치면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매출 원가가 주어졌죠. 예, 여기 200만 원.
매출원가 주어졌어요. 200만 원. 근데 우리가 지금 요 280만 원 구하라고 한 거죠, 문제는. 그럼 거꾸로 풀어가는 겁니다. 기초제품 재료에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거는 어디서 구했느냐? 여기서 기말 제품 주어진 거 넣고, 그럼 250 빼면 매출원가 200, 그 매출원가는 200만 원, 예, 나오죠. 자, 여기서 기말 제공품, 매출원가, 여기서 원래 있었던 거구나. 예, 매출원가, 그 다음 기말 제공품,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예, 요 금액이 이렇게 가서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두 개 합치면 280 얘는 제로니까 단기 총 제조 원가 28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들어갔느냐? 직접 재료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얘네들은 그냥 함정으로 파는 거예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노무비가 있다 그러면 구할 수는 있는데, 자, 요거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함정으로 그냥 넣어둔 것 뿐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그러면, 자, 단기 총 제조 원가, 아까 앞에서 구한 거 있죠? 예, 그거 얼마예요? 예, 280만 원. 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1번. 자, 월말 제공품 환산량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평균법. 또 다른 방법은 선입선출법이 있죠.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전이 단기 물량 흐름은 다음과 같다. 재료 원가, 다른 말로 재료비 같은 말입니다.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자, 그런데 기말 제공품 수량은 3,000개인데 완성도 60%인데 이 기말 제공품에는 재료비가 있고 가공비가 있어요.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공비니까. 그러면 재료비는 완성도를 어떻게 봐야 된다? 100%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재료비는. 노무비는 아니에요. 60% 그대로 갑니다.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기 때문에 진척도 완성도는 재료만 놓고 봤을 때 100%다.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료 원가 완성품,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몇 개인가? 자, 월말 제공품 공식 제가 밑에 여기다가 해놨는데, 월말 제공품을 구하라 하는 문제는 10번 중에 1번, 많이 나와요. 2번 나오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월말 제공품 재료비를 구하시오 하면 이 공식에 다 대입해야 돼요. 가공비도 마찬가지. 근데 월말 재료비, 월말 제공품 환산량 구하라 그랬죠. 그럼 재료비에 대해서만 다 완성된 걸로 환산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럼 아까 완성품 수량 주어졌죠? 거기에다가 미완성품, 월말 제공품을 완성된 걸로 환산한 거를 더해주면 된다. 그런데 아까 완성도, 진척도가 100%였죠? 재료비는 전량 투입됐으니까. 그럼 다시 문제로 가서, 자, 완성품 수량 8,000개입니다.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수량 3,000개인데 재료비는 완성도가 100%라 그랬으니까 그럼 3,000개 해서 두 개 합쳐서 11,000개. 요것만 수량만 계산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밑에 것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이거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 비교할 수 있냐 없냐. 자,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항상 요게 나와요.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자, 요걸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대량 생산하는 거. 종합 원가 계산, 항공기, 건설업, 조선업, 배 만드는 거. 개별 원가 계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를 제품별로 배부하는 거. 그래서 뭐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 우리 배우죠. 그거 요겁니다.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에서는 아까 월말 제공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 있죠. 월말 제공품 원가 계산하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월말 제공품 원가의 평가.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또 여기는 보면 공정별 원가 계산합니다. 대량 생산할 때 보면 생산 라인 1라인 다 만들고 그다음에 2라인으로 넘어오고 3라인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최종 완성이 되죠. 공정별 요거는 선박 하나 만드는데 드라이 도크에서 사람들이 가서 재료 갖다 놓고 다 완성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하시고 문제로 돌아와서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으니까 종합 원가 계산 얘가 하나 들어갔을 겁니다. 항공기 제조업은 종합 원가 계산보다는 개별 원가 계산이 더 적합하다. 맞는 말이죠.
제품 원가를 제조 공정별로 집계한 후 이를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아시겠죠? 이거는 종합이에요. 그래서 얘가 옳지 않은 것 일단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직접 원가,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 원가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맞고요. 개별 원가 계산. 단일 종류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한 업종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건 종합 원가 계산으로 가야죠.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이제 원가 회계 끝나고 부가가치세법입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특징으로 틀린 것. 자,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지방세 같은 게 아니고 국세. 그다음 간접세.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이죠.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었어요. 그러면 납세 부담하는 담세자 어디 갔니? 예. 최종 소비자가 세금은 내요. 부가세 10%. 근데 요거를 부가세 신고하는 건 편의점 사장님, 사업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일반 소비세입니다. 모든 재화 용역이 다 과세 대상이다. 면세만 빼고.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출세 100원에 부가세 10원에서 110원 팔았어요. 그럼 매출세액은 10원이죠. 그 다음에 요게 원가가 70원이야. 70원인데 플러스 7원. 그러면 요 매출세액 10원에서 마이너스 7원 하면 3원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자, 그 다음에 소비지급과세. 수출하는 나라에는 영세율을 적용해서 이중과세를 막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틀린 것 국세 맞고요. 전단계 세액공제, 다단계 거래세. 자, 공장에서 도매상, 소매상 뭐 막 여러 단계 가죠. 다 세금 냅니다. 하여튼 마진이 있으면 다 세금을 내요. 근데 인세?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고요. 인세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 대표적인 게 소득세입니다. 개개인한테 세금이 부과되고 요거는 물건의 부가세가 물건 가격의 10%가 부과되는 겁니다. 자, 인세는 소득세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여기는 없지만 물세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것.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요게 약간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용역이 공급으로서 면세 대상이 아닌 것. 자, 여기 보면 은행, 약국, 여기는 주된 사업이 면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표를 좀 정리했는데 면세 사업자,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양쪽을 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주된 사업이 어느 거냐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면세 사업자는 토지는 면세 사업자든 과세 사업자든 토지는 다 면세예요. 자, 우리 불공 뭐 나오죠. 거기에 보면 토지가 다 나오죠. 자, 토지 같은 경우는 면세 사업자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건물이에요. 근데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도 면세를 해줍니다. 근데 면세 사업자인 과세 사업자다. 건물을 공급한다. 뭐 상가 뭐 이런 거. 이건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은행업, 약국 여기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영위하는 면세 사업자가 매각한 사업용 부동산이 건물, 사업용 건물이어도 은행 자체가 금융업이 면세이기 때문에 봐주고요. 약국, 의료, 교육 다 면세잖아요. 자, 약국을 양수도, 양수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 중 면세 매출에 해당되는 비율의 영업권 요거는 면세로 처리합니다. 자, 가구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은 이건 과세 대상인데 사업자가 매각한 사업용 부동산 중 토지는 아까 면세라 그랬죠. 자, 근데 밑에 부동산 임대업자가 매각한 부동산 임대 사업용 부동산 중 상가 건물입니다. 요거는 과세 대상이다. 다시 말해서 면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좀 생소한 문제입니다. 그 전에 좀 안 나왔던 형태가 하나 나왔네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아래의 관로가 지금 3개가 있어요.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 여기서 하나를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과세표준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뭐에 대해서 부가세는? 아까 그랬죠. 가격. 그러면 자,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 서비스 공급하는 것도 있겠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물건 가격 또는 서비스 가격.
자, 이러한 것들은 과세 표준이라고 그럽니다. 그 표준이 있어야 거기다가 뭐를 곱해? 세율을 우리나라는 10%죠. 자, 이거 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10% 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일본에서는 한번 올리려고 하다가 지금 총리 아주 지지율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죠. 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수입하는 물건에 대한 건 어떻게 하느냐? 그 수입하는 물건의 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다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과세 표준에 부가세는 더하지 않아요. 과세 표준에 곱해서 나오는 게 부가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안 들어가고 이러한 세금들은 다 들어간다. 예, 이런 것만 조심해 주고 다시 문제로 가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뭐뭐의 세율을 곱하여 세율 아까 10%라고 그랬죠. 뭐뭐의 기준이 되는 금액 과세 표준 계산한 금액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뭐는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과세 표준 나오겠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뭐뭐는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과 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다 더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 표준. 부가세는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간다. 자, 정답은 예, 3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15문제 됐고요. 난이도는 113회하고 큰 차이는 어려움은 없는데 좀 생소한 문제가 조금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아직도 유튜브에 질문 올리신 분들 유튜브는 다른 사람이 같이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답글을 올려도 그래서 웬만하면 박쌤 전산에게 네이버 들어와서 등업 없이 바로 가입하고 그리고 여기서 수십만 개의 질문 답변이 있습니다. 검색창을 이용해서 여러분 공부하다가 이해 안 되는 거 거기서 좀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여기에 질문 올리면 전화 또는 도움이 여러분들 선배들이 다 가르쳐 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은 끝내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